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저는 서재한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한글날 맞이해서 전문가님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강의 주제로 반도체 특집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위기론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섹터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특집 이슈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붉은 10월이라는 현재 어떻게 보면 첩보 영화에 대한 포스터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 포스터 영화를 들고 나왔는지 약간 의아하시는데 결국은 어떤 붉은 10월, 10월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이 증시의 이제 변곡점으로 매우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10월이 되면은 올해가 되면은 세 번째로 제가 10월에 대해서 이 포스터를 두고 나와서 변곡점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세 번째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말 10월 달이 변곡점이었느냐, 또 이번에도 10월이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상승장은 10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강력한 이유는 바로 미국 회계년도 시작이 10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여기 보면은 10월 달부터 현재 미국 연방에서 시작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10월 달에 시작하는 그런 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딱 1월 달부터 회계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하는 경기에 대한 주체의 시작은 10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떤 기본적인 또는 핵심적인 어떤 시작은 10월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AI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전체적인 트렌드의 흐름을 보시면은 앞으로 최소 10년 내지 10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990년대 PC 시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2010년도에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 2020년대가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을 하다가 AI가 나오면서 AI 시대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10년을 앞으로 10년, 2020년 이후로 10년을 주도할 테마였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쪽에 대세 어떤 트렌드가 계속이 될 거고 이쪽에 대한 연관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는 다시 한번 호황의 국면을 보일 거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큰 트렌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제가 나스닥의 차트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나스닥의 PC 시대, 그러죠. 이제 밀레니엄 버블 이후로 인터넷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인터넷 시대의 10년, 그리고 다시 한번 인터넷 시대의 버블을 극복하는 모바일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어떤 원동력이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면서 진행이 됐다. 구체적인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 부분이 여기에서죠. 이때 이제 탄생이 됐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유동성의 과잉 공급, 피크를 좀 찍었던 부분이고요. 낙폭화되고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요걸 이제 치고 올라갔던 강력한 힘이 인공지능, AI라는 챗 GPT에 등장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1910년부터 10년을 낼랬는데 어떻게 또 10년을 낼 일을 가느냐 많은 의구심들이 들지만은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뒷받침해주는 반도체 이 부분들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제가 항시 강조를 드리지만은 10년 단위마다 반복이 될 수가 바뀌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은 100년 단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1920년대 신경제 패러다임에 미국에 집중이 되면서 10년 동안 랠리의 버블을 찍었던 그런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하고는 거의 닮아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024년이기 때문에 지금 2029년까지 랠리를 보이고 현재 버블이 꺼졌죠.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불타오르는 어떤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1920년대하고 신경제 패러다임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심취돼서 광란의 질주를 했던 시기하고 지금의 AI로 무장이 돼서 신경제 패러다임을 바라보는 시기하고는 거의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100년 전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은 최근의 흐름들은 1980년대 이제 보시면은 1980년대 20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0년이라는 파동을 이제 여러분들 믿지는 못하죠. 실제 이렇게 되어 왔었고 또 10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여기서부터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년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도 이렇게 대리란 법은 없지만은 비슷하게 주기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과 2004년 이 5년 주기가 탄생 파동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N자형 모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블은 2028년까지 지속이 되거나 2028년에 어떻게 보면은 패닉, 공황이 올 수 있다. 둘 변곡점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하고 2028년 여기까지 20년의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20년 주기 사이클을 지켜보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질주를 한다. 이게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스닥으로 돌아가서 나스닥도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이제 10년 조정, 암흑기를 이제 하고 빛나는 상승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의 연봉 차트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스닥의 구체적인 월봉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3년 주기 사이클이죠.
3년 주기 사이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AI가 현재 아젠다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도 이제 10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새로운 상승이 나타난 것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과 행보 그다음에 신고가 나오려고 하는 그 점. 나스닥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이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10월에 했던 흐름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됩니다. 이때도 제가 붉은 10월 이야기하면서 미국 해기년도 이야기했고요. 이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지켜보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단위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3년 단위 사이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이 3개가 모여서 3년에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분할돼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충격이 있지만은 타고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의 월봉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좀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그런 건데 똑같이 이제 보시면은 3년 주기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이때도 10월이었죠. 그리고 상승과 조정, 패닉, 7, 8, 9 급락 이때도 10월이었습니다. 그러죠. 상승이 잘 되다가 흑산병 그러죠. 지금 10월 어떻게 될까요? 양봉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 확률이 많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년이 상승장이면은 절반이나 3분의 2가 같습니다. 그러죠. 8개월 정도 이상 상승했고요.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8개월 이상 3개월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이 이 연사이클이 상승이라면은 절반 내지 3분의 2, 6개월에서 8개월이 상승이기 때문에 최소 내년 4월 또는 내년 6월까지는 상승의 그림. 올해 이제 10월부터 출발한다면은 상승장이 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달 상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2달 상승, 1달 조정, 2달 상승, 2달 조정, 행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이게 2단 내지 3단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지 매달 상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적중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를 왜 보냐면은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가장 극명하게 현재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중국 상해 증시가 10년 주기 사이클로 굉장히 호황과 불황, 패닉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2025년에 크게 급등, 그다음에 2014년에서 15년 접어들 때 크게 급등. 그러니까 2005년, 2015년, 다음에 언제겠습니까? 2025년. 내년인데 왜 내년인데 벌써 이야기하지? 뭐요? 10월은.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부터는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때 한 번은 이렇게 하고 무너져 내릴 이렇게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별로 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미중 패권의 어떤 다툼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죠. 랠리가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랠리가 있고 또 꺼지기 전까지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한번 크게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현재 본격적으로 반도체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특집, 그러니까 AI 성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밑받침이 되는 AI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D램이나 현재 랜드 이 부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쌍바닥으로 보지만은 같이 동달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독주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뭐 D램이나 랜드도 뭐 따라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가면은 같이 따라오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AI가 주도를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반도체가 호황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키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최근 뉴스가 나온 건데 오픈 AI에서 8조 7천억의 자금 유출됐고 기업의 가치가 현재 208조 원입니다. 벤처기업에서 출발해서 2년 만에 208조 원의 시장을 형성을 좀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랭킹 탑 시총 기업 가치로 봤을 때 비상장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1위를 언젠가는 찍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반도체 AI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현재 D램의 성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HBM 물량이 내년까지 완판이 됐다. 이거는 주문형이죠. 엔비디아에서 주문을 좀 하기 때문에 현재 먼저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도 반도체에 대한 특히 HBM에 대한 어떤 고점 논란은 아니고 특히 AI에 대한 고점 논란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극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AI가 단순한 흥미거리나 가십거리 뭐 이런 일시적인 유행을 지나서 모든 산업계 전반에 침투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AI 발전이 되고 AI 반도체가 뒤따라 이제 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로봇 자율주행 컨셉의 어떤 시장의 어떤 진출, 전기차에 화랑을 이제 불어넣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은 로봇택시에 대한 상용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의 어떤 생계 위협을 될 정도로 비상이 등이 켜지고 있죠. 이게 계속 확대되면 확대된다.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를 만든다. 이제 시범 테스트가 들어갔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AI가 각기 산업계 계속해서 침투가 되고 있고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업의 패러다임 바꾸는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를 녹는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 물론 전통적인 공정의 반도체는 불황 침체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온도차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동반 상승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괴갈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분은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판매 유통까지 전체를 다 하는 IDM 종합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일수록 분업화될수록 고도화될수록 분화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설계만 하는 IP 기업이 칩리스라고 칩이 없죠. IP 설계만 하기 때문에 설계만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은 뭐냐? 팹이 없다, 공정이 없다는 거죠. 설계도 할 줄 알고 반도체도 직접 자기 이름으로 판매도 하는데 공장만 없을 뿐이다. 이렇게 이게 팹리스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청받아서 하는 파운드리, TSMC처럼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기업은 팹리스 기업입니다. 빅테크 업체 대부분. 처음에는 종합 반도체를 다 했죠. 근데 이 제조 과정을 전부 다 하청을 주고 이쪽에 이제 설계 쪽만, 반도체 판매 쪽만 하게 되기 때문에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IP 기업은 순수한 설계 쪽으로만, 설계 원천 자산 쪽으로만 가는 어떤 그런 걸로 나눠져 있고, 디자인 하우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많은 팹리스 또는 신생 현재 반도체 기업이 처음 만드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전 과정, 그러니까 설계부터 이런 파운드리 공정까지 또는 판매 부분까지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해주면서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개념이 되죠. 디자인 하우스하고 파운드리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 파운드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하우스 고객사를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팹리스 기업들이 디자인 하우스한테 의뢰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코치 좀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려운 부분들은 바로 이 파운드리 부분이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약간 제조 경쟁력이 약간 뒤처지는, 파운드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은 이제 디램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결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여기서 제조 공정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뒤처지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파운드리 공정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의 싸움에서 전공정의 미세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게 발전이 되는데, 현재 GPT나 GPU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능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어떻게 포장하고 조립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을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그런 부분들이 후공정, 오사트 업체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련된 부분들,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IP 기업이 팹리스 넘기고, 팹리스 기업이 디자인 하우스 넘기고, 파운드리 넘기고, 조립검사, 후공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이야기를 좀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 발전 단계는 처음에는 CPU 단계, FPGA 단계, 그다음에 ASIC 단계 세 가지가 있는데 CPU 단계에서 GPU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근데 2단계 이제 GPU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ASIC 반도체, 그러니까 빅테크에 맞는 어떤 반도체를 하는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대세를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핵심이다. 근데 이 중간 단계는 뭐냐면은 현재 FPGA 방식, 이건 이제 약간 생소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보드형,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반도체다. 빅테크 업체들이 설계 다 짜놓은 로직에 설계만 해서 주문형 반도체 다시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FGA 방식에 좀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오직 우리 기업에서는 모바일 칩에서는 또는 자율주행 칩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서 설계를 내서 아예 주문해서 하는 것이 ASIC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설계가 들어가고 디자인 하우스 개념이 들어가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빅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맞는 어떤 반도체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뒷받침하는 반도체 설계 업체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IP를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IP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문 제작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설계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설계 자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퀄리타스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원바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는 이때 저점보다 더 내려갔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수가 있는데 그 주기 사이클을 보면 45개월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기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설계 자산, IP 기업의 자존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대장주였었는데 많이 처참하게 좀 망가졌습니다. 주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 인터커넥터 어떻게 보면은 디램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GPU에 또는 현재 NPU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커넥터. 어떻게 보면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회로 설계 기술인데 여기에 특화된 부분들이 퀄리타스 반도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신규 상장하고 2단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바닥이다. 20주 하락, 1단 하락, 다시 한번 20주 2단 하락 완성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이제 팹리스 기업이죠. 팹리스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는 설계만 하고 제작 의뢰를 파운드리로 하고 제품 전달을 하고 하는 두 가지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지금 인텔에서도 그러죠.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야 된다. 인텔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야 된다. 팹리스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현재 인텔하고 대척점을 보이고 있는 AMD,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죠. 그 이 회사도 처음에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각을 좀 했죠. 매각을 해서 오직 팹리스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인텔하고 경쟁이고 또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고 AMD가 두 개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런 관계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전부 다 팹리스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텔을 빼놓고는 인텔이 마지막 살아있는 완벽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 이런 기업이 모두 파운드리를 외주를 주는 그런 부분. 외주를 누가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TSMC. 시장 독식률이 50%를 넘어서 60%까지 계속 격차를 더 확대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빅테크 기업 니코르 리퀄 팹리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팹리스 기업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 현재 DB 하이텍 빼고는 공장이 없습니다. 물론 소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가장 크게 보면은 에릭스 세미콘, 어부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텔레시스 이 모두 다 팹리스 기업. 순수한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를 외주로 맡기고 그걸 판매를 좀 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의 뭐 5가지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5개 다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뭐 괜찮게 보면은 에릭스 세미콘하고 제주 반도체를 2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LX 세미콘은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DDI 칩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 약간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LX 세미콘을 주봉으로 보면은 지루하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터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최근에 자 AR 글래스 개념, 메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공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디지털 콕핏 시스템, 그러니까 전장화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또한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의 어떤 성장이 오일리트로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도 괜찮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제주 반도체 쪽이죠. 제주 반도체가 원탑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 대한 전문 업체인데 저전력 반도체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보조 어떤 메모리뿐만 아니라 리모컨 또는 전자제품 전부 다 AI 기능이 도입이 되죠. 그럴 때 많이 전력을 많이 소모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을 AI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AI를 많이 구동하다 보면은 소모가 많이 돼서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사물 인터넷까지 확대가 돼서 다시 한번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캐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독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N자형 가능성 장기 박스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죠. 장기 박스권 보더라도 더블 이상은 뭐 쉽게 나와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주 반도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이 파운드리를 맡기는 과정 또는 팹리스 기업이 파운드리 맡기기 전에 회로 자체를 완벽하게 자기만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사옥인 과정.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을 디자인 하우스에서 다 컨트롤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가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냥 차라리 이런 서비스를 한 게 더 낫겠다. 여기에 결정이 돼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거의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약간 업종 전환을 좀 하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과 TSMC의 디자인 하우스에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TSMC, 오른쪽은 삼성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이런 업체들이 삼성과 같이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TSMC는 에이직랜드라고 해서 협력업체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근데 신규 상장이라서 잘 모르시는데 좀 눈여겨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라고 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시면은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알파홀딩스. 알파홀딩스, 세미파이브는 좀 빼고요.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현재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근데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IP 기업하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하고 설계는 설계인데 약간 분야가 틀리다. 뭐 크게 보면 같습니다만은 굳이
이제 나누어 보면 이렇게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징주로는 AD 테크놀로지, 코어 아시아 두 개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현재 주민용용 반도체 ASIC 설계 판매라는 한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특화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잘 올라가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원 가격까지 다 왔습니다. 첫 번째 올라왔던 탄생파동의 중심 가격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 터닝을 좀 해줄 확률이 절반까지만 터닝을 해줘도 많이 갈 수가 있죠. 더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아시아도 뭐 괜찮은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삼성 엑시노스 현재 AP칩 부분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코아시아나가 또 카메라 모듈 쪽에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쌍봉 고점 바닥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주도가 완전히 진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반등을 해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한번 두 개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냐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에 들어가겠죠. 제조 공정은 웨이퍼 제조 단계,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이온주입, 금속 배선, 후공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시간이 되는 한까지 한번 빠르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웨이퍼 제조는 별로 좀 크게 원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생략을 좀 하고요.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이온주입 증착, 금속 배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사실 아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웨이퍼 먼저 준비를 좀 해야겠죠. 웨이퍼 원판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 원판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판에다가 이제 인쇄를 좀 합니다. 인쇄된 모습 보이죠? 반도체 회로 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에 이걸 그냥 다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 잘라다가 반도체 칩 개별 칩을 포장을 좀 해놓은 것이 이 반도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D램, 특히 이제 D램이죠. D램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플리칩 과정이나 HBM 과정에 왜 이런 기술이 나오는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왜 이런 제조 공정이 있고 왜 이런 그 부분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셀 영역 우리가 기억을 저장한 셀 영역 여기 있고 여기는 간단한 회로 영역이 있고 나머지는 위에는 이제 전력 배선 전기 회로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셀 구성 중에 하나인 트랜지스터를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바탕에다 깝니다. 그게 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여기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게이트, 그다음에 드레인, 그다음에 소스 이런 세 개의 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 드레인 위쪽에 커패시터라고 해서 전자를 수용하는 부분들 수용이 되면 1, 수용이 안 되면 0 이런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에 하나씩. 그러니까 소스에서 전자가 게이트를 통해서 드레인으로 가고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게이트가 이걸 통제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 핵심들인데 요거에 대한 구조가 수천만 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과정이 대부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금속 배선은 회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이 산화막이 하이케이 물질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미세화 과정의 핵심이다. 근데 이 모두 다 실리콘 원판 위에서 첫 번째 코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산화 공정입니다. 산화 공정. 산화 공정이 가장 첫 번째 공정이다. 그러니까 산화 공정은 현재 산화막을 입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첫 번째 절연 물질, 가장 밑바탕이 되는 트랜지스터 만드는 게이트 위에 올라오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화 공정의 오닉 IPS, 그다음에 S라는 종목이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닉 IPS는 뭐 산화 공정에 사용되는 현재 위다스라는 제품을 판매를 좀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 종목을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냉난까지 왔죠.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닉 IPS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뉴페이스로 이제 등장하는 어떤 회사가 ST라는 회사입니다. ST라는 회사는 고압 어닐링 장비로 산화 공정,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했을 때는 현재 HK 물질로 바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그러니까 열 처리를 해주는 장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ST에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산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쌍봉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미세 공정, 그다음에 첨단 공정의 산화 공정에 가장 필요한 고압 어닐링 장비의 ST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화 공정에서는 ST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이 반도체 포토 공정이 필요해 봅니다. 웨이퍼 단계에서 산화, 그러니까 웨이퍼가 여기 있고 산화가 여기 산화막을 좀 했죠. 그런데 여기다 인쇄를 하게 되려면은 바로 인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깔고 뭐냐면은 이 회로를 이것처럼 슬라이드처럼 여기다 감광에 의해서 회로에 대한 부분들 인쇄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회로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를 이 감광회를 없애는 부분 이렇게 해서 회로를 반도체에다가 그리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포토레지스트를 감광회, 그다음에 현상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들이 현재 포토 공정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포토 공정 여기다 회로를 그린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화막을 현재 여기다 회로를 그려야겠죠. 한번 더 파는 작업 이게 이제 식과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오리지널 포토액을 다 없애면은 산화막 위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나중에 이게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셀 단위의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회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이 막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요것이 더 이상 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 아래 한 단계 덧대서 하드 마스크라 해서 딱딱한 물질로 대체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마스크 물질, ACL이라는 물질,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물질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등장을 좀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미세화될수록 EUV 공정이 더 추가가 되죠. 회로를 미세하게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EUV를 장비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DUV를 가지고 더블 패터닝 여러 번 찍어내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첨단 공정에서는 EUV가 반드시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포토 과정에서. 그래서 EUV는 극자에선 렌즈를 거울을 통해서 반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자에서는 렌즈를 통해서 빛을 투과해서 현재 회로를 그려내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포토 마스크 현재 회로도 이걸 빛을 투과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커버하는 펠리클 이런 거죠. 이거는 EUV는 빛을 반사시켜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이고 커버가 펠리클이죠. 근데 DUV 장비에서는 포토 마스크의 원판인 블랭크 마스크가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펠리클 이걸 보호하는 펠리컨 또 싸지만은 EUV 장비에서는 굉장히 고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원판,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이걸 포토 마스크를 덮는 커버, 현재 펠리클 이게 세 가지를 생산하는 업체, 또 이걸 이쪽에 교체를 해주는, 또 점검을 해주는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좀 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SNS텍,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두 종목이 좀 있습니다. SNS텍 부분들은 EUV용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뭐냐면은 원자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EUV 장비로 찍어낸 이 회로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EUV로 찍어내면은 한계 상황이 있고 쓰다가 보면은 이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분진이 묻게 되고 있죠. 근데 이럴 때마다 교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자 현미경으로 그걸 다 긁어내거나 현재 이 미세 물질 제거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 업체가 갑자기 반도체 장비 업체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현재 포토 공정까지밖에 이제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했던 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 시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에부터 강세장이 내년까지 열린다. AI의 어떤 대세는 계속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HBM이나 AI 쪽에 어떤 미세화 공정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약간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D램과 랜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온도가 제가 심하지만은 같이 이제 덩달아서 또 올라올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0월 9일 연휴 특집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자, 요즘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반도체로 투자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소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